형 거를 봅시다. 얘들아 일단 11페이지 11페이지에 자 얘들아 보자. 이익을 두 번째 줄에 얘들아 이거 어쨌든 칸트는 첫 번째 줄에서 말해보자는 거는 정의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 그리고 이익을 끌어내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범죄자는 이미 형벌을 받아야 될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거는 결과적 이익보다 당연히 결과적 이익을 뭐 하지 않는다? 옳고 그름의 근거로 보지 않는 거잖아. 맞죠? 이익과 무관하게.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벤담이랑 베카리아 둘 다 보기로 쓸 수 있는 표현이고 벤담이랑 베카리아 맞죠? 그리고 일반 의사 각자 최소한의 자유를 포기한 거에 합이 형벌이죠. 맞죠? 우리 각자 최소한의 자유만 포기했고 그거에 합이 형벌권을 구상한다라는 게 베카리아 입장이니까. 자, 그럼 이제 제시문이 좀 어려웠던 게 몇 개 있는데 얘들아 1번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사상가들은 형벌은 범죄에 상응해야 돼. 일단 상응해야 되거든. 그건 누구나 다 공통이야. 근데 그 상응이라는 게 칸트에게서는 뭐다? 동등성, 동해보복을 말하는 거고 알겠죠? 동등성이나 동해보복을 말하는 거거든. 그리고 공리주의도 사회적 해악에 비례해서 형벌이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야. 사회적 해악에 비례. 그러니까 이 상응이라는 게 알겠죠? 일단 입장이 칸트한테서는 동등성이고 공리주의자에게서는 사회적 해악에 비례해야 돼. 그게 상응인데 일단 이 문장 자체가 상응하는 형벌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칸트가 아니라 이거는 칸트가 안 되거든. 근데 이게 베카리아한테 가능한 표현이란 말이야. 오히려. 그러니까 상응해야 되는 건 누구나 다 똑같아, 알겠지? 상응해야 돼. 근데 공리주의자 입장에서는 사회적 해악에 비례한 형벌이라도 뭐가 없으면이야. 예방 효과가 없다면이란 조건이 붙는 거야. 알겠죠? 사회적 해악에 비례해야 한다 맞는 말. 알겠죠? 근데 사회적 해악에 비례하더라도 뭐가 없다면? 예방 효과가 없다면. 그럼 이거는 또 바꿔서 낼 수 있는 게 베카리아가 됐는데 사회적 해악에 비례하기만 한다고 해서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야. 반드시 그거에 따른 예방 효과가 있어야만 해. 알겠죠? 그래서 사회적 해악에 비례한다고만 해서 다 정의로운 건 아니야. 그래서 1번은 요것 때문에 1번은 오히려 베카리아가 동의하는 표현인 거야. 예방 효과가 없다면.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좀 기억해야 돼. 사회적 해악에 비례한 형벌이 정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형벌의 정당성이 사회적 해악에 비례하기만 한다고 그거 아니야. 알겠죠? 결과적인 예방 효과. 그 다음에 2번 보기 있잖아. 정의에 반하는 개인의 욕망이 형벌로서 억제가 되어야 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누구 입장이다? 이거 베카리아 입장이야. 알겠죠? 정의에 반하는 개인의 욕망, 반사회적 욕망은 형벌로서 억제해야지. 왜? 그래야지. 그게 바로 뭔데? 구경꾼에게 일반인들에게, 즉 구경꾼들, 일반인들이라고 할게. 공리주의는 형벌을 통해서 통제하려는 대상이 범죄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일반인들에게도 뭘 줄 수 있어야 되니? 두려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알겠죠? 그래서 일반인들로 하여금 형벌 받는 장면을 목격하게 하고 난 저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게 하는 거니까 정의에 반하는 알겠죠? 개인의 욕망은 형벌로서 억제돼야 되는 거야. 얘들아 좀 긴 문장이긴 한데 한번 적어 놓을게. 이거랑 관련된 원전 베카리아의 원전 표현이 뭐냐면 원전의 표현이
마음속 좀 길긴 한데 세울게. 마음속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상이 마음속 반복적 인상이 공공선에 반하는 개인의 욕망에 대해 반대 균형을 잡아줄 수 있다. 요게 이거랑 관련된 베카리아의 표현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베카리아는 반복적 인상을 강조하잖아. 그게 종신노역형이고 맞지? 반복적 인상이 공공선에 반하는 개인의 욕망에 대한 반대 균형을 잡아줄 수 있다. 그래서 요거 베카리아 입장에서 맞는 말인 거지. 알겠죠? 근데 이거랑 비슷한 표현은 벤담도 써. 왜냐면 내가 나중에 이거 답 준다 했잖아. 여기 뒤에 있잖아. 어디 있냐면 잠시만요. 40페이지에 36번 봐봐. 이게 평가원에서 나왔던 내가 제시문 넣은 거거든. 36번 맞니? 아니 36번. 36번 OX. 형벌의 양.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유혹의 강도에 이거 상응이야 미안. 상응해야 한다. 맞는 말인 거야. 알겠죠? 유혹의 강도에 상응하도록 해야 돼. 비슷한 표현 펜담도 있어.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정의에 반하는 공공선에 반하는 개인의 욕망은 형벌로서 억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베카리아 맞는 말이고요. 자 3번 두려움을 주어야만 정의에 부합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공리주의 둘 다 맞는 말. 벤담 베카리아 알겠지? 주어야만 해. 그러니까 물론 얘들아 이걸 좀 틀린 애들이 당시에 두려움만 준다고 해서 그건 아니거든. 당연히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범죄자도 교화가 돼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두려움만 준다 이 말 아니라 두려움을 줘야만 한다 이 말이잖아. 줘야만 되는 거니까 공리주의 되고 칸트 절대 안 되고요. 알겠죠? 칸트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얘들아 범죄의 경중이 공리를 해치려는 범죄자의 의도에 따라 판단된다. 얘들아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 이거 워낙 베카리아 많이 나왔거든. 애초에 공리주의자는 의도가 중요하지 않잖아. 맞지? 공리주의자들에게서 얘들아 형벌의 경중은 의도는 전혀 고려되지 않아. 경중에 있어서는. 왜냐면 베카리아가 실제로 말했던 게 좋은 의도라도 나쁜 결과 초래할 수 있다고 봐. 나쁜 의도라도 좋은 결과 초래할 수 있거든. 알겠죠? 그래서 형벌의 경중은 의도가 아니야. 그냥 의도가 아닌 그 행위가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에 비례해야 돼. 결과에 비례해서 이루어져야 돼. 알겠죠? 오로지. 그래서 의도에 따르는 게 아니라 사회적 해악, 실제로 공리를 떨어뜨린 거. 사회적 해악에 비례하는 거고 이건 5번은 쉽죠, 맞죠? 우리 공리주의는 예방할 만큼의 정도지 예방을 넘어서 버리면 너무 과도해지는 형벌이잖아. 맞죠? 그래서 공리주의가 말하는 형벌의 해악이 범죄 이익보다는 커야만 하고 예방할 해악을 넘어서진 않도록 해야 되고 그거 순서 기억하면 충분히 5번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공리주의자들이 요거랑 해서 뭐냐 공리주의자야 과도한 고통을 초래하게 하는 형벌 알겠죠? 과도한 고통을 초래하는 형벌은 오히려 사회적 이익을 뭐에 뿌린다? 떨어뜨린다. 맞지? 과도한 고통을 초래하는 형벌은 오히려 공리를 감소시키게 되는 거고 또 이런 것도 있어. 너무 과도한 그러니까 형벌이 너무 과도한 고통을 초래한다면 알겠죠? 사회적 이익을 떨어뜨리게 하고 오히려 범죄가 더 증가할 경우도 있어. 그것도 사회 이익 떨어뜨린 거잖아.
맞지? 왜냐면 공리주의가 봤을 때 형벌이 너무 과도하면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하려고 한단 말이야. 알겠니? 그럼 더 지나친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알겠죠? 능가해서는 안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공리주의자 입장이고요. 자, 그럼 이제 바로 1번부터 한번 보자, 얘들아. 같이 가자. 범죄에 대한 공포심. 범죄를 저지르었을 때 나타나는 공포심. 형벌의 관념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죠.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줘야 되는 거니까. 알겠지? 공포심을 주도록 해야 되니까. 자, 루소. 이거 쉽잖아. 아까 했던 거잖아. 처벌권, 집행권이잖아. 국민들이 위임되는 거야. 알겠죠? 국민이 위임시킨 거야. 정부한테. 국민이 직접 행사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위임할 수 없는이라고 하면 틀린 거지. 위임한 정부의 권리고요. 당연히 얘들아, 범죄와의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돼. 그다음에 얘들아, 형벌은 범죄자에게는 가능한 뭐다? 최소의 고통. 알겠죠? 가능한 최소의 고통이 돼야 되고. 되겠죠? 가능한 최소의 고통. 육체적 고통은 최소화돼야 돼. 그다음에 5번은 쉽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제의 대상은 시민뿐만 아니라 범죄자다. 맞죠?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주게 함으로써 행위를 통제하게 하는 거니까. 됐죠? 그다음에 6번. 그렇죠? 오, 맞죠? 살인자는 시민적 인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칸트와 달리 루소는 살인자는 칸트와 달리야. 도덕적 인격으로서 간주가 되는 건 아니야. 알겠지? 도덕적 인격으로서 간주되진 않아. 도덕적으로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해. 알겠죠? 시민도 아니지만 도덕적 인격으로서 존중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7번은 이거 칸트가 부정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부정하진 않아. 이게 원래 루소한테 쓰는 표현인데 칸트도 쓰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루소랑 칸트 둘 다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법률이 인간의 행동을 감화시키도록 해야 돼. 그래서 베카리아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 원래 법률은 인간의 행동을 개선, 순화, 감화가 순화야, 순화. 같은 말이야. 사람들을 순화시키게 노력해야 되거든. 알겠죠? 그런데 그게 목적인데, 만약에 사형은 법에 의한 살인이다. 알겠죠? 법에 의한 살인이야. 그러니까 원래 법률은 사람들의 행동을 순화시키게 해야 되는데 국가가 나서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마치 사람들한테 이렇게 죽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루소가 봤을 때, 베카리아가 봤을 때 잔혹함의 본보기를 제공시켜주는 거야. 오히려 인간을 순화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을 더 무감각하게 만들어. 나도 죽일 수 있겠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너무 잔혹한 형벌은 인간을 개선시키기보다 더 무감각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야. 그리고 범죄가 더 증가할 수 있는 거고. 되겠죠? 그래서 이거 X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칸트가 이번에 좀 어렵게 나왔잖아. 근데 자, 너희가 얘들아 어쨌든 칸트의 기본 입장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미는 선의 상징이다. 미적 가치는 형식에서 비롯되는 거. 그리고 미와 선이 형식적 유사함 세 가지 기억나지? 미적 판단이랑 도덕 판단 모두 보편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해관심을 벗어난다. 둘 다 인간의 자유가 전제돼 있다. 이건 다 기본이잖아. 이제 이걸 좀 어렵게 된 건데, 봐봐. 미는 만족을 줘. 일단 미는 만족을 줘. 여기서 만족은 일단 주관적 만족이야. 주관적 감성에 규정된 만족이야. 근데 얘들아 이렇게 이해해야 돼. 자, 내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만족을 느껴. 감성적 만족을 느꼈어. 주관적 만족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그리고 나서 우리들 눈앞에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이걸 보고 내가 너희를 돌아봤다라는 거는
동시에 난 너희들한테 암묵적인 요구가 있는 거야. 야, 우리가 인간으로서 알겠지? 도덕에 이룰 수 있는 감성을 계속해서 개발해야 되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아름다운 감정을 느꼈으면 동시에 너희들도 그렇게 느껴야 돼라는 거를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거야. 그게 여기서 말하는 동시에 그 만족이 다른 사람에게도 뭘 요청한다? 동의를 요청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요 말이 알겠죠? 주관적 감성적 만족이지만 동시에 보편성에 대한 요구가 결합된다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알겠죠? 보편성에 대한 요구가 결합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연계에서는 계속 나왔던 게 선은 신을 포함한이죠. 맞죠? 신을 포함한이야. 모든 이성적 존재다. 그러면 모든 이성적 존재는 신뿐만 아니라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도 포함되는 거지. 인간은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야. 신은 완전한 이성적 존재자고. 알겠죠? 인간은 유한, 신은 완전. 그리고 보통 연계에서는 쾌적함이란 단어가 아니라 안락함이란 단어가 나왔었어. 안락함. 같은 말이야. 알겠죠? 쾌적함 또는 안락함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적용되는 거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한테도. 되겠죠? 신은요, 얘들아. 한 번 더. 신은 순수하게 이성적이기만 한 존재야. 알겠지? 근데 인간은 이성뿐만 아니라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인간은 이성뿐만 아니라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경향성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익과 손해 관심.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면 선은 이성에 따르는 거니 경향성에 따르는 거니? 선은 이성에 따르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안락함, 쾌적함은 뭐에 따르는 거냐면 경향성에 따르는 거야. 알겠죠? 경향성 또는 이해관심. 알겠죠? 이익과 손해관심. 알겠죠? 이해관심, 이익과 손해. 이익과 손해야? 이익 손해. 근데 미적 즐거움이라 표현하더라. 보통 미 또는 미적 즐거움. 맞죠? 미적 즐거움이나 또는 미라는 거는 누구한테만 경향성 이성을 다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만 인간에게만. 맞죠?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거지.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거야. 되겠죠? 인간한테만. 왜냐면 칸트한테서 기본적으로 미적인 판단이라는 것 자체가 감성에만 의존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감성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감성뿐만 아니라 플러스 지성도 결합되는 거거든. 이 지성이 이성의 일부야. 알겠죠? 지성이 이성의 일부야. 그래서 미적 판단은 감성뿐만 아니라 지성의 결합이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얘들아, 순수하게 이성적 존재인 누구? 신은 뭐가 없어? 감성이 없잖아. 알겠지? 그리고 동물은 뭐가 없어? 이성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누구한테만 고유하다? 인간한테만 고유한 거야. 감성과 이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이 세 종류의 만족 중에 봐봐. 미에 관한 만족만이 어떤 것에도 무관심한 자유로운 만족이다. 이 표현. 어떤 거에도 무관심한 자유로운 만족이다. 어떤 거에도 무관심하다. 즉 기본적으로 미에 관한 만족. 알겠죠? 이해관심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니고 이성에 비롯되는 것도 아니야. 알겠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칸트는요. 밑에 2번 OX 2번에 보면 쾌적함에 대한 판단은 감각적 경향성에 의존하는 거거든. 그리고 선은 이성에 의존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의존돼. 그러니까 얘는
따르는이라는 표현은 그냥 의존하는 거고, 이거는 이성에 의존하는 건데 미는 이성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경향성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것에서도 무관심하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고. 알겠죠? 이성의 의존도 아니고 감성의 의존도 아니고. 자, 미적 판단이 모든 인간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하는데 아까 맞지? 보편성에 대한 요구가 결합돼. 미적 판단도 보편적일 수 있잖아, 맞지? 근데 논리적 판단과 유사하지만 말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점이 있지. 판단 대상의 개념이 아닌 뭐가 규정되는 거다? 감정이 미적 판단을 일단 규정하는 거야. 일단 미적 판단 자체는 감정적 판단이니까. 근데 논리적 판단은 감정이 규정하는 게 아니잖아. 이건 이성이 규정하는 거잖아. 논리라는 것은. 알겠죠? 근데 미적 판단은 감정이 규정하는 거지. 근데 판단 대상의 개념이 아닌이란 말이 있잖아, 맞지? 미적 판단은 판단 대상의 개념이 아닌 감정이 규정한다라는 거는 이 판단 대상의 개념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봐봐, 우리가 꽃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는 이성이 아닌 감정이 규정하는 거야. 맞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꽃이 가지는 원산지라든가 그 꽃의 어떤 종자의 기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려해야 안 해. 안 한다고. 알겠지? 꽃의 아름다움을 느낌에 있어서 그 꽃이 가지는 원산지, 종자 이런 거 고려 없이 아름다움 느끼는 거잖아. 이게 바로 뭐다? 개념 없이. 알겠죠? 미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개념으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주관적 감성이 규정되는 거지. 이해되겠니 얘들아? 이 말? 그래서 1번 물론 여기 나와 있긴 하지만 알겠죠? 미는 개념이 없더라도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죠. 감정의 공유와 전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공통의 판단 가능하잖아. 보편성. 그 다음에 니은, 선, 미, 쾌적함. 그게 바로 뭐다? 바로 인간만인 거고. 바로 아까 인간은 어떤 존재다? 유한한 이성적 존재고. 감성과 이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존재고. 알겠죠? 만약에 순수하게 이성적인 이건 아니야.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야. 유한한. 그 다음에 미적 판단. 이건 뭔지 알겠지? 모든 이성적 존재자라고 하면 신도 포함되는 건데 신은 순수하게 이성적이기만 한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이 1차적으로 규정하는 미적 판단을 가질 수가 없다. 미적 즐거움을 할 수 없어.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미적 판단만이 자 주관적 만족으로부터 자유로운 거니? 아니잖아. 애초에 내가 아까 미적 판단은 주관적 만족에서 비롯되는 거고 그게 보편성에 대한 요구와 결합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타당성을 전제되는 거지. 나타나는 거지. 알겠죠? 물론 어디서 자유로운 거니? 이성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감성에 의존하지도 않는다는 점이 자유롭다는 거야. 어디에도 구속되거나 의존하는 건 아니야. 그런 점에서는 자유로운 거지. 알겠죠? 근데 주관적 만족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보자. 얘들아 미적 만족은 그러니까 아까 뭐에 의존하는? 이해관심에 결합되어지거나 이해관심, 경향성. 알겠죠? 그리고 이성에 의존하는 선과 달리. 알겠죠? 대상 자체에 대한 대상의 대상의 실존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야. 자유로운 거야. 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 쾌적함에 대한 판단과 달리 미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기호를 넘어서서 보편적 타당성을 주장한다. 맞죠? 아까 우리가 안락함에 대해서 보편성을 나타나진 않잖아. 이거는 개인의 기호를 넘어서서 보편적 타당성이 요청되는 거고 주장되고. 3번 얘들아 뭐가 틀렸니? 개념에 기초하는 게 아니잖아. 맞지? 개념에 기초한다가 틀렸고 취미가 미를 취한다는 거야. 미적 판단이야. 그 다음에 미적 판단이 보편적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그 판단이 개인의 이해 관심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라는 거에서 비롯되는 거고, 개인의 이해관심에서 벗어난 거야. 그래서 아까 이해관심에 근거한 게 아닌 거고, 알겠죠? 이해관심의 근거에서 이해관심으로부터 자유로운 거고, 벗어난 거고. 자, 우리 이건 쉽죠? 칸트는 미적 가치를 형식에서 찾는 사람이었고, 맞죠? 형식에서 찾는 사람이고, 미적 즐거움은 그렇죠,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가 바로 뭐다?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고유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칸트는 기본적으로 미는 성과 독립적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죠. 맞죠? 미와 성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기 때문에 도덕적 판단에 종속되는 개념이 절대 아니고, X. 미와 성은 독립적이잖아, 맞지? 예. 자, 그 다음에 19번 보자, 얘들아. 자, 일단 홉스 전쟁 상태와 이제 루소, 맞죠? 루소 입장이고, 어쨌든 루소도 자연적 자유를 내려놓고 일반 의지로부터 비롯되는 도덕적 자유를 얻게 되는 거고, 맞죠? 그리고 루소는 이번에 계속 말했듯이 사회 계약을 하는 순간 사적 인격이 사라지고 오로지 도덕적 인격만이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그 도덕적 인격에 따르는 도덕적 자유를 얻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들아, 한번 이야기했지만 요것도 한번 기억은 해야 돼. 그러니까 홉스랑 루소가 어쨌든 뭐 비교적 같은 표현으로 좀 나오는 것들이 몇 개 있거든. 그래서 둘 다 사회 계약을 통해 뭘 만드냐면 절대 권력을 만드는 거. 이거 둘 다 돼. 루소도 절대 권력을 형성하는 거야. 홉스 절대 군주는 아니더라도 알겠지? 절대 권력을 만드는 거야. 모든 구성원을 지배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만드는 거. 그리고 사회 계약은 모두의 사회 구성원의 모두의 의지가 합일되어서 나타난 공적인 인격이다. 이런 식의 표현도 둘 다 씁니다. 그러니까 인격이란 단어를 써. 합일된 인격이라는 말을. 이거 로크는 안 쓰거든, 이 표현을. 왜냐면 로크는 그냥 몇몇의 권리를 대표시킨 거에 불과하지 절대 권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알겠죠? 그래서 모두의 의지가 합일된 인격이야. 또 둘 다 자연 상태의 무제한적 자유를 뭐 하는 거냐면 제한하는 거야. 사회계약은. 알겠죠? 사회계약은 자연 상태에서의 무제한적 자유를 제한한다. 둘 다 쓰는 표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 이후, 알겠죠? 계약 이후 뭐가 나타난다? 소유권이 형성된다. 둘 다. 근데 다만 계약 이전에 사유재산에 따르는 불평등이 존재하는가라는 식의 보기가 나오면 누구니? 루소 되죠? 사회계약 이전에 사유재산에 따른 불평등 존재했잖아. 근데 이거 로크도 되는 거죠. 맞죠? 왜냐면 로크도 권리의 측면에서는 누구나 평등하지만 작년송에 나왔잖아. 어떠한 불평등도 없는 이란 말이 틀렸잖아. 사유재산 정도에 따른 불평등은 존재했잖아. 알겠죠? 그래서 계약 이전에 사유재산에 따른 불평등은 루소랑 노크의 공통인 거고. 되겠죠? 네. 그래서 요 정도 아니면 이제 뭐 굳이 이제 너희가 좀 응용해야 돼. 뭐 주권자가 뭘 갖는다? 입법권을 갖는다라는 표현은 로크한테 좀 애매하거든. 왜냐면 입법권은 어쨌든 주권자 중 일부가 대표되는 거니까. 근데 홉스는 그게 바로 군주인 거고 루소는 그게 바로 뭐다? 인민들인 거죠. 인민들이 주권자. 근데 홉스는 그것뿐만 아니라 더 가지는 거고 루소는 인민들이 입법권으로만 제한되는 거고. 알겠죠? 자, 그러면 1번에서 얘들아 봐봐. 이게 지금 제시문은 사실 별거 없거든. 어쨌든 자연법에 따라 만들어낸 인격이다. 공포가 만연한 전쟁 상태를 벗어나서 자기 보조 뭐 누가 봐도 쉽고 일반은 이제 어렵지 않고. 근데 얘들아 이제 보자. 계약은 자유가 없는 자연 상태. 이거 아무도 안 되지, 맞지? 사회 계약은 아무도 안 돼. 자유가 없는. 그리고 홉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무제한적 자유 때문에 전쟁 상태가 되는 거니까 자유가 없는 자연 상태는 틀린 말이고. 근데 얘들아 참고로 이것도 2번에서 자연 상태에서의 무제한적 자유라는 것은 로크는 안 돼. 왜냐면 로크는 자유롭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종의 상태는 아니야. 왜냐면 자연법의 내용이 뭐였니? 다른 사람의 신체나 소유물도 함부로 침해하지 말 것을 가르치는 게 자연법이기 때문에, 알겠지? 자연법에 따르는 자유가 무제한적 자유는 아니야. 알겠죠? 근데 홉스는 기본 입장 자체가 그 자연법을 집행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다면 따라야 될 자유가 아닌 거야.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될 게 아니야. 로크는 모든 사람을 구속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거 둘의 공통이다, 맞지? 얘들아, 당연히 자연 상태를 누구나 다 뭐하다? 평등해. 이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잖아. 누구나 다 평등해. 그래서 정치 질서는 이성에 따른 약속에 근거한다? 당연히 다 가능해. 얘들아, 양도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가? 아까 홉스는 분명히 생명권 같은 것들은 양도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루소는 모든 권리를 뭐함으로써야 양도함으로써 보장받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모든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보장받는 거니까 루소 입장에서는 양도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 건 아니야. 알겠죠? 루소는 모든 힘, 모든 권리, 모든 능력을 전면적으로 양도하고 공공의 것으로 삼음으로써 더 확고하게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게 루소 입장이니까. 되겠죠? 근데 어쨌든 요것 때문에 너희가 홉스 루소의 공통점들을 좀 같이 기억해줘야 되는 거고. 알겠죠? 그러면 이제 바로 밑에 1번 요건 한번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되나? 1번부터 8번까지. 그래서 1번을 보면 아무도 자연 상태의 자유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루소는 자연 사회 계약을 통해서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적 자유를 얻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홉스도 기본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보는데 뭐 자연 상태와 동일한 자유를 향유한다 아무도 안 돼. 왜냐면 홉스도 무제한적 자유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거고 로크도 일부의 자유를 포기했잖아. 집행권 같은 것들. 맞죠? 그것도 일부의 자유고 루소도 무제한적 자유에 대해서 제한하는 거고. 자, 애초에 뭐가 되래? 파기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얘들아, 주권자는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다고. 근데 아까 내가 주권자가 뭐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주권은 직접 포기할 수 있거든. 그런 이론적 경우는 존재해. 근데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어. 계약을. 자, 사회계약 이전은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지만 뭔 아니라고? 방종의 상태는 아니라고. 모두를 구속하는 자연법이 있다고 얘들아. 다른 사람의 신체. 알겠죠? 자, 이거 아까 했던 거야. 그러니까 시민을 만약에 노예로 만들고자 한다. 그럴 때는 뭐로 나타날 수 있다? 전쟁 상태가 되는 거야. 국가가 시민 상대로 전쟁물이 된 거야. 얘들아, 당연히 로크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귀속시킬 수는 없겠죠? 맞죠? 그래서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다 동의야, 동의. 알겠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다 동의로부터 비롯되는 거야. 자, 얘들아, 사회계약의 주체는 계약을 통해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된다가 왜 넣었냐면 이거 누구랑 공통점이다? 홉스랑 공통점이 알겠지? 이게 홉스랑 공통점이 되는 거야. 자, 정확하게는 모든 사람들은 만물에 대한 무제한적 권리가 있어. 맞지? 무제한적 권리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내 것과 네 것의 구분 없다고 했고
또 그런 것들 무제한적 자유와 권리 때문에 뭐가 된다? 전쟁이 되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맞아. 이까지는 맞거든. 근데 얘들아 봐. 그거를 무조건 포기되는 건 아니야. 무조건적으로 포기되는 건 아니거든. 왜냐면 기본적으로 홉스에게서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는 거는 평화가 달성될 가망이 있을 때야. 평화가 달성될 가망이 있을 때 그때 포기하는 거야. 그게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내놓을 수 없다고.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내 생명 각자가. 알겠죠? 그리고 그 평화의 달성의 가망은 뭐로부터 비롯돼? 강제력 있는 공포. 알겠지? 강렬한 힘에서 비롯되는 거고. 또 하나만 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포기할 경우에 상호 양도가 되는 거야. 알겠지? 다른 사람도 포기할 경우에 상호 양도가 되는 거지. 무조건 포기하는 건 아니다. 평화가 달성된 가망이 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기로 할 때. 알겠죠? 그다음에 5번은 이거 평가한 게 제시문인데, 그러니까 시민에 의해서 주권이 침해되는 건 절대 안 돼. 안 돼, 그냥 안 돼. 시민에 의해서 군주의 주권이 침해될 수 없고. 근데 주권이 침해되면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보다 더 큰 재앙이 초래된다가 이게 맞는 말이거든. 근데 이게 제시문에 나와 있는데 이유가 안 나와서 이게 뭐냐면 홉스가 봤을 때 주권이 침해되면 이거는 내전이다, 내란이다. 알겠죠? 내전과 내란은 집단 간 전쟁에 나타나는 거고, 자연 상태인 전쟁 상태는 개인 간의 전쟁의 상태니까 뭐가 더 큰 재앙이냐라고 하면 집단 간의 재앙이 더, 집단 간의, 알겠죠? 집단 간의 전쟁이 더 전쟁이 되는 거야. 재앙이 되는 거야, 재앙. 개인 간의 전쟁보다는 집단 간의 전쟁이 더 재앙인 거야. 이건 한번 나왔던 제시문이긴 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14번. 이거는 좀 빨리빨리 해버리자. 내가 따로 OX 안 넣었으니까. 근데 뭐 크게 없잖아. 맞지? 싱어, 칸트, 레오폴드니까. 그래서 기억에서 이제 우리 맨날 알았듯이 싱어 입장에서 동등 대우, 동일 대우뿐만 아니라 뭐도 안 된다? 평등한 대우도 안 된다. 알겠죠? 우리가 평등하게 고려하는 거지. 이익 관심이나 고통을 고려하는 거지. 대우함에 있어서 평등, 동일, 동등은 안 되는 거잖아. 인간과 동물을. 그래서 1번은 그냥 평등 대우라는 말에서 싱어 입장에서 그냥 틀린 거지.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결국 모든 것들이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되는 건 누구밖에 없다? 칸트밖에 없고. 맞죠?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 칸트뿐만 아니라 싱어도 되죠. 우리 싱어나 레건 같은 사람들은 식물은 수단이잖아. 네, 식물은 수단이고 생태계의 모든 동식물이 존속 권리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는 누가 틀렸니? 레오폴드 절대 아니다. 알겠지? 레오폴드는 모든 동식물이 존속할 권리를 가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레오폴드 입장에서 절대 안 되는 표현이고 개체들의 권리를 절대 부정하지 않아. 그래서 자연과는 그냥 이 정도 입장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5번 15페이지에 16번 해야 되는데 지금 10분이거든 얘들아. 하나 조금만 끊었다 가자. 또 너무 한 번에 많이 없는 것 같다. 조금만 끊었다 갈게. 조금만 끊었다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맞네. 아니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